자, 지금부터는 민법에 대한 특별법, 즉 특별하다는 것은 예외적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민법에 대한 예외법인 민사특별법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민사특별법이라는 것은 민법에 대한 하나의 보조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보조습이다. 또 하나는 민법에 대해서 특별하다. 그러면 우리가 특별한 게 먼저 옵니까? 일반적인 게 먼저 옵니까? 당연하죠. 특등이 먼저죠. 그렇죠? 그래서 특별법 우선주의 원칙에 의해서 규정이 있다. 그죠? 같은 규정이 있으면 뭐가 더 우선한다? 그렇죠. 민사특별법 이 4가지가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민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법명이죠. 그렇지만 민사특별법이라는 법명은 없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법제처에 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묶어서 그냥 하나의 카테고리, 범주로 묶어놓은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민사특별법의 기본적인 핵심은 무엇이냐? 그죠? 똑같죠. 그죠?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은 우리 민법에서는 일반적인 법률행위를 다룬다고 한다면은 민사특별법에서는 뭔가 그렇죠. 특별한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력과 법률관계를 법조문과 판례 그리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해하는 거, 이게 핵심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민사특별법이 그렇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특별법이라고 하는데, 그럼 민법의 어떤 파트에 대해서 더 특별하냐 이거예요. 자, 우리 민법의 마지막 채권편 계약편에서 우리 마지막 나무까지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임대차였죠. 그렇죠? 거기서는 뭐예요? 일반적인 모든 임대차를 다루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한 임대차를 다룹니다. 특별한 임대차라는 것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뭐죠? 우리 의식주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중에서도 뭐예요? 의식주의 주택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필수적인 거죠. 그렇죠? 인간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주택의 임차인은 아무래도 특별한 사람이죠. 여기서 특별하다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인 약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대체로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뭔가 보호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영세 상인들이 있죠. 그렇죠? 우리 소상공인 분들. 자, 그런 분들의 임대차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도 좀 일반 임대차에 비해서는 특별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별하다 이거죠. 민법의 임대차에 대한 특별법이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되겠습니다. 줄여서 앞으로는 주임법, 상임법 이렇게 하죠. 자, 그럼 먼저 하늘 위로 올라가서 한번 조망을 해봅시다. 자, 민사특별법 해가지고 이제 우리 임대차 이제 뒤에 보시면은 민법 이제 다음에 4번째 크게 해가지고 민사특별법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뭐 보니까 학습 목적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사특별법의 나무로 첫 번째 나무가 주임법, 상임법 나무입니다. 보니까 왼쪽에 대항력, 오른쪽에 우선 변제권이라는 아주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2개의 나무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핵심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실까요? 자, 핵심 보니까 특별한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 법률관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핵심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주택임대차 또는 상가임대차라는 법률행위, 임대차 계약이죠. 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 법률관계를 갖다가 조문과 판례와 문제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이제 기본 핵심이 되는데,
그러면은 특별하다고 그랬죠. 그쵸? 특별하다. 왜 특별하냐? 앞에 이미 설명을 드렸죠. 사회적 경제인 약자인 임차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대체로 어떤 거를 다룹니까? 법률행위 중에서도 그렇죠.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법률행위의 법률과 법률관계를 다르죠. 그렇죠? 그거 가지고 법원에 올 거니까 만약에 다툼이 있으면. 그렇죠? 그러면은 주택임대차고 상가건물임대차는 어떤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법률행위죠. 첫 번째는 쫓겨날 수 있어.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도 굉장히 큰 걱정이죠. 어떻게 보면 보증금, 임대보증금 홀라당 그냥. 그쵸? 땡전 한 푼 못 받고 쫓겨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 떼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쫓겨날 가능성, 쫓겨날 수 있는 문제점, 보증금 떼일 문제점,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 양차인, 주택 임차인, 상가 건물 임차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그래서 그 제도, 그죠? 주택 상가 임차인의 보호제도, 요게 핵심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쵸? 자, 그러면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칼자를 줍니까? 거기 돼 있죠. 이제 출제 핵심 봅시다. 대항력. 대항할 수 있어요. 방 빼! 그런데 뭐 빼? 왜? 나 임차권 있거든. 주택 임차권, 상가 건물 임차권. 이렇게 어떤 대항력을 구비해서 대항력을 줍니다. 쫓겨나지 않게 보호를 해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보증금. 그쵸? 먼저 챙겨갈 수 있게 떼이지 않고.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우선 변제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선 변제권. 그쵸? 이렇게. 그래서 경매와 연계이해 이렇게 돼 있죠. 경매 연계이해.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임대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소유권자가 바뀌는 경우는 두 가지죠. 결국 소유권 발생은 법률행위,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좀 매매에서 매매계약에서 바뀔 수가 있고,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는데 말이죠. 두 번째 문제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그 법률 규정이 뭐다? 그렇죠. 바로 경매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주인법, 상인법은 바로 이 경매 때문에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별로 경매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이게 이제 경매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요.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로 도출된 법이 바로 주인법, 상인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매와 연계 이해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둘 다 임대차 보호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특히 이제 차이점이 중요한 핵심이 되겠죠. 그리고 연계 이미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인법, 상인법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뒤에 우리 보시면은 1번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핵심 나와 있고요. 밑에 그래서 두 가지가 핵심이죠. 자, 봅시다. 주택 상가 임차인 보호제도가 뭐냐? 이게 가장 핵심이다. 거기다 형광펜 밑줄 쫙 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야? 이 두 법의 공통점 차이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표로 일목요연에 나열되어 있죠. 주택임대차보호법 대 vs 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거기도 형광펜 밑줄 쫙. 그래서 이 두 개가 출제의 핵심이 되는 거죠. 자, 먼저 주택 상가 임차인 보호제도 보니까 첫 번째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새 주인에 대해서, 신소유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안 쫓겨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대항력에다 빨간펜 밑줄 하시고요. 별표가 무려 3개네요. 원칙은 없어요. 그쵸? 원칙은 없어. 왜? 채권이니까. 채권은 특정 상대방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임대인에 대해서만.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은 사실 신소유자에 대해서,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있는 경우가 있죠. 원칙이 뭐예요? 등기를 필요로 합니다. 등기가 대항 요건의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민법 621조 2항이 규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원래는 채권이지만 마치 뭐예요? 물권인 것처럼 절대적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등기를 갖추면서. 그런데 이 한계가 뭐였죠? 그렇죠.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 안 해주면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러니까 사실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그죠? 이름만 그럴싸하지.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줄 거냐 해서 나온 게 바로 예외적으로 등기 필요 없다. 등기 없어도 돼요. 주인 동의? 에이,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등기 하면 또 등기 비용도 들잖아요. 그죠?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심플하게 아주 해줄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대항요건이라는 거. 자, 거기에 대항요건에다 파란펜으로 밑줄 그읍시다. 대항요건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자, 보니까 주택은 갖다가 뭐가 필요해요? 주택 인도 받고 주민등록. 주민등록이라는 건 전입신고하는 거예요. 마친 날이 아니라 마친 그 다음 날. 그죠? 특별하게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은 어떤 한계도 또 있는 거예요. 그죠? 딱 그날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 0시부터 이렇게 되는 거고, 상가는 상가 인도 받는 거. 근데 차이점이 있네요. 사업자 등록을 마친 그 다음 날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등록 신청한 그 다음 날이에요. 신청은 했는데 등록은 쓰는 거는 이게 세무서에서 나중에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바빠가지고 휴가 갔어, 담당자가. 그럼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자, 검정펜으로 밑줄 합시다. 등록. 저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이 있죠? 자, 등록에다 검정펜. 그 밑에는 등록 신청에다 검정펜 합시다. 등록이냐? 등록 신청이냐? 이렇게 미묘하게 일상 평화에 있어서 법 조문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차이점 구별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날에다 역시 각각 검정펜 하겠습니다. 요걸 이제 각 법의 제3조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돈 떼이지 않게, 보증금 떼이지 않게, 그죠? 아니면 떼이더라도 좀 적게 떼이게, 그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그게 극할자료가 우선 변제권입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에다 빨간 펜 밑줄 하시고요. 원칙은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된 거죠. 그죠? 등기가 돼 있으면 앞에 있는 선순위자는 우선하지 못해요. 등기를 요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등기 없어도 돼요. 그거 등기 없어도 돼요. 그쵸? 그래서 등기 불필요. 근데 대신에 뭘 필요로 합니까? 대항요건. 대항요건이 뭐라고 했어요? 주택인도나 상가인도, 그 다음에 주민등록 신청. 그죠? 아니면 사업자 등록 신청.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날 사업자 등록 신청 마친 그 다음날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각각의 요건에다가 하나 더 필요해요. 이게 뭐예요? 확정일자. 여러분 많이 이제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확정일자까지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우선 변제권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누구에 비해서 우선 변제권이? 후순위 권리자. 그거보다 나중에 권리자들에 대해서 우선. 그러나 선순위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이 없죠. 후순위 권리자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계가 있죠, 일정. 그쵸? 자, 그래서 그러나 어디에요, 그죠? 등기 안에도 이렇게 탁 해주는데. 자, 그래서 대항요건 확정일자에다가 파란 펜으로 밑줄 쫙 그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각각 주임법은 제3조의 2, 그 다음에 상임법은 제5조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니까 대항요건만 필요한 경우가 있네요. 자, 대항요건에다가 파란 펜으로 밑줄 쫙. 그러니까 확정일자가 필요 없네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 되어 있죠. 최우선이라는 것은 선순위 권리자보다도 더 우선한다는 거. 이게 최조죠. 그렇죠? 와우. 후순위 권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선순위보다도 더 우선한다는 거. 그래서 그게 이제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조문에는 보증금 중 일정에게 보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증금 중 일정에게 보호다. 그 보증금도 소액 보증금.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정말 이제 그 뭐랄까?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할까요? 보증금적 측면에서 그런 분들은
만약에 그거에 조금이라도 없게 되면은 정말 나앉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정말 취약계층, 그죠? 주택 임차인 중에서도 더 범위가 좁아지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조금, 그렇죠?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한 정말, 그죠? 최소한 미니멈의 제도, 이게 이제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범위가 국한이 되죠. 그죠? 그러나 또 대항 요건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확정일자는 필요 없는데, 단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은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구비해야 돼요. 경매 신청 등기 전에, 그 앞에보다. 앞에. 경매 신청 등기라는 건 뭐냐면요, 경매를 신청했다는 글씨가 등기부 갑구에 써 있으면 그게 바로 경매 신청 등기라고 그래요. 그 글씨가 써 있기 전에 대항 요건을 구비한다. 그러지 못하고 이게 써 있었는데, 그죠? 경매 신청 등기가 됐는데 그 이후에 대항 요건을 구비했다. 그러면 또 나가립니다. 변제를 못 받아요. 그렇죠? 털고 나가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죠. 그러니까 조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 이게 필요하죠. 그렇죠? 정말 그런 게 어떤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 법제사에서는, 그렇죠? 꼭 그 법조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인들라도 기본적인 어떤 삶의 어떤 그 생존을 그렇죠? 위해서는 이런 최소한 어떤 뭔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인데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강의.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임차권 등기라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빨간 펜으로 밑줄을 봅시다. 요거는 초창기에는 처음에 신설됐을 때는 우리 중요했는데 IMF 이후에는 많이 문제가 됐던 거죠. 근데 지금은 별로 잘 중요하지 않죠. 처음에는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알아놔야죠. 자, 원칙이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뭐예요? 등기를 왜 합니까? 제3자의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임대인 동의가 필요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임대인 동의가 불필요한 경우가 있다. 자, 파란 펜으로 밑줄 봅시다. 기간 종료. 임대차 기간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보증금 받고 비워주고 이렇게 이사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사를 가고 싶어도 보증금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난 돈은 있어. 그 돈 안 받아도 내가 그죠? 개를 부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못 가는 문제가 있죠. 왜? 가게 되면 이 보증금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돼요? 떼일 가능성이 있죠. 왜? 주택에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 날부터, 그죠? 이 대항력이 생기고 그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 했는데 내가 주고 가버리면 주택 내가 점유용이 아니게 되고 주민등록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사 가도 자유롭게 이사 가도 그 대항 요건이 상실되지 않게 이렇게 해주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입니다. 명령을 해요. 그래서 너 해줘 이렇게 법원에서.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주임법 제3조의 3, 상임법 제6조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네 번째 제도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강행 규정이라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앞에 우리 있죠. 민법의 임대차에서도 강행 규정이 있었죠.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역시 여기서는 대부분 다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주택 임차인 또는 상가 건물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합니다. 무효로. 그죠? 그럼으로써 주택 상가 임차인을 보호해주고 있죠. 그래서 크게 네 가지 보호 제도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이 두 개의 임대차 보호법이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 차이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제 그 표 봅시다. 적용 대상. 자, 차이점에 중심을 맞추자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일부 외국인도 적용이 되죠. 근데 일부 법인 회사죠. 그러니까 대체로. 근데 일부 법인만 돼요. 그렇죠?
공기업 중에 일부, 그다음에 중소기업 중에 일부, 그죠? 일부 공기업만, 이제 일부 법인만 된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여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요건만 충족하면 뭐 그 법인 아무거나 관계 없다는 거.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주거용 건물에 다 됩니다. 그죠? 그게 공부상의 뭐 주택이 아니어도 말이죠. 주거 목적으로 임대차를 했다. 그러면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에 반해서 상가건물 임대차는 일부 상가건물에 한해서 적용이 된다. 일부. 보증금이 좀 작은 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항력. 대항력은 이미 앞에 설명드렸죠. 등록이냐, 등록 신청이냐. 그 차이점이 있고요. 우선 변제권이 받는 데가 말이죠. 이렇게 우선 변제권, 대항력, 확정일자 받는 데가 보니까 확정일자 받는 데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임법은 등기소라든지 읍면 동사무소인데, 오른쪽 상임법은 세무서죠. 사업자 등록 신청은 세무서가 하니까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그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되시면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실 거예요, 세무서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요건에 보니까 가로가 중요하죠. 검정펜 밑으로 줍니다. 경매 신청 등기 전 설명을 드렸죠? 그거. 상임법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금의 기준이 주택가, 경매 떨어졌다. 그러면 2분의 1 이하에 대해서만 최우선 변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제 굉장히 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예요? 대지가액도 포함된다. 주택의 대지도 포함시켜가지고, 그렇죠? 토지 그 경매, 주택이 눌러앉고 있는 토지가 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한꺼번에 경매가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지가액 포함에다가 검정펜. 오른쪽에 상임법 보면 최우선 변제금액 기준에 상가 건물 금액이 거의 3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 실수로 이렇게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좀 수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3분의 1이 아니라 주임법하고 공이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죠? 그 수정을 해주세요. 2분의 1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숫자 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인 경우는 주임법은 2년을 본데 반해 상임법은 1년을 본다는 거. 좀 작죠? 그 다음에 차임 증액, 그죠? 차임을 이제 증가시킬 수 있겠죠. 기간이 끝나면 20분의 1, 100분의 9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5%, 이제 퍼센테이지로 한 사람은 5%, 9%가 되겠죠. 이거 초과할 수가 없다는 제한 규정을 둬서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했어요. 둘 다 증액일수는 1년 이내에나 하지 못한다. 숫자 차이가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월 차임 전환 산정률. 최근에 이렇게 전세가 품귀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보증금 전세 금액의 일부를 그죠? 그만큼을 차임으로 월 임대료 차임으로 바꾼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은행 이자 수익보다 더 좋으니까 말이죠. 그렇죠? 그런 문제점이 있죠. 지금 최근에 난립니다. 지금. 그래서 월 차임 전환 산정률 보니까 말이죠. 옛날에는 1할 4푼이었어요. 옛날 게 적어져 있습니다. 죄송해요. 1할 4푼인데 그 4푼을 갖다 화이트로 지워버리세요. 그냥. 홍쌤 지우듯이 그냥 지워버리세요. 1할이에요. 1할. 그러니까 연 14%, 10%가 되겠죠. 14를 갖다 0으로 고쳐주시고요. 그래서 1할이 되겠습니다. 1할. 뭐 넘지 못한다. 1할. 그래서 10%. 너무 많이 저기 하니까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1할, 즉 10% 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다가 하나 더 적어 놓으실까요?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4배. 한국은행 네 배. 그렇죠? 연 1할 10%. 이것 중에 낮은 거. 그것 중에서 더 낮은 거를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10%를 해놨는데 한국의 기준금리 9%예요. 그럼 9% 초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상인법도 좀 수정을 해주세요. 일할 오픈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일할 2%입니다. 일할 2푼, 그러니까 12%가 되겠죠. 12%로 수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4.5배입니다. 상인법은 4.5배. 이것 중에 낮은 거, 그죠? 10, 여기는 2%가 되겠죠, 그죠? 중에서 낮은 거. 아무래도 상가는 이제 좀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좀 먹고 살만하다고 보는지 몰라도 이게 좀 더 이렇게 약하죠, 그죠? 보호하려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갱신이죠, 그렇죠? 그래서 법정갱신 우리가 나왔던 게 물권 파트에서 전세권 파트에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임차권, 임대차, 우리 계약, 채권 파트에서도 역시 나왔습니다. 역시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둘 다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주임법, 상임법 둘 다 규정이 있고 대신 괄호로 다 동일 조건인데 기간은 어떻게 보느냐,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주임법은 있음 괄호에 놓고 존속 기간은 2년 이렇게 써놓으실까요? 존속 기간은 2년을 보고요. 그 다음에 상임법은 존속 기간은 1년을 봅니다. 그래서 존속 기간 1년 이렇게 좀 참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 갱신 규정에 있어서 갱신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이 적용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즉 임대인이 그죠? 나 계약 너 못하겠다. 무슨 의미겠어요? 임차인이 어떤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임차인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쫓겨나는 거죠.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의무를 다했을 때 어떤 권리를 보호해 주는 거죠, 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보니까 주임법은 이기 차임 연체 시, 제일 중요한 게 차임을 제때 지급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의무죠, 임차인은. 이기 차임 연체 시. 그에 반해서 상가 건물 임대차법은 뭐예요? 3기죠, 그렇죠? 그래서 2기, 3기, 검정판을 밑줄 없어요. 이런 차이점을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이제 칸이 열람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고쳐주실까요? 정보 제공. 그 열람을 지으시면 정보 제공. 자, 이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가 있느냐? 그래서 둘 다 지금은 있습니다. 둘 다 있습니다. 죄송한데 거기 주임법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있음으로 좀 수정을 해주시고요. 관련법이 신설이 됐는데 제3조 6, 제3조 6으로 해서 신설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을 승계하는 거, 넘겨받는 거, 이 제도가 주임법은 있는데 상임법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 두 번째 중요한 핵심인 주임법, 상임법의 공통점,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뭘 통해서 확인해봐요? 조문하고 판례를 통해서. 그렇죠? 거기 이제 제가 가로로 아니면 그 표에 다 적어놨잖아요. 적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샤우팅 한번 하시라고. 믿고 싶어요, 여러분. 좀 믿게 해주세요. 자, 제2조 보실까요? 적용 범위 빨간 펜으로 밑줄 하시고요. 보니까 두 번째 줄에 끝에 임차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도 적용이 된다고. 그렇구나. 검정펜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 목적에다가 검정펜. 그죠? 방이 두 칸인데 한 칸은 그죠? 떡볶이 여기 장사하고 여기 방을 쓰는 거예요. 여기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표 보시면은 적용의 미등기, 거기다 검정펜, 세 번째 실질적으로 주거용 검정펜, 이런 경우도 적용이 되겠고요. 관련 판례가 오른쪽 페이지에 맨 위에 나와 있죠. 주택의 대지도 적용돼요. 대지 검정펜. 적용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제3조 대항력 등이죠. 대항력이 중요합니다. 대항력에다가 그죠? 형광펜 밑줄 쫙 하시고요. 실제로 의도는 보니까 사례상 대항력의 발생 유무, 그리고 언제 발생된 그 발생 시점을 과연 판단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출제 핵심이 되는데 1항에 보니까 이미 다 했습니다. 핵심에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 날이죠, 그렇죠? 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에다 검정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자, 그럼 구체적인 사례 언제 발생됐냐? 다음 날 0시라고 그랬는데 말이죠. 다음 페이지에 그 판례 제2조 밑에 있죠. 대항력 발생 시점 사례. 보니까 1번은 2013년, 지금 이제 14년, 2013년 10월 1일 주택인도를 받았어요. 근데 10월 15일 날 주민등록 마쳤습니다.
확정일자는 10월 30일 날 발생, 늦게 받았네요. 이 경우에 대항력은 언제 발생되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이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요건을 충족한 것은 10월 15일이 되겠죠. 그 다음 날 10월 16일 오전 0시 발생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제 3조 2항은 법인, 일부 법인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표에 시행령 제1조 2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지방공사, 주택사업 목적의 지방공사. 다음 페이지에 3항에 이제 새로 신설이 됐죠. 중소기업. 그죠? 중소기업의 경우도 이렇게 좀 보호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판례가 중요한데요. 판례가 이제 거의 뭐 지문으로 출제됐죠.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검정펜 밑줄을 쫙 그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중심으로 보시는데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다가구형 단독주택. 단독주택하고 연립주택, 공동주택이죠. 이게 이제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단독주택 집원만 정확히 기재하면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주택 경우는 그죠? 정확하게 그죠? 집원하고 호수까지 정확해야지만이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대항력이 고래야 발생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점 보면은 요거는 뭐냐면은요. 바로 민법 우리 계약 총집편에 우리 548조 1항 단서 있죠. 보호되는 제3자 해제의 경우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밑에 그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을 경우에 대항력 발생 시점도 되죠. 대항력 발생 시점에다 빨간 펜으로 밑줄 쫙 그으시고요. 자, 이 그림을 보니까 갑이 애초에 소유자였는데 팔았어요. 을한테. 동시에 또 자기가 임차인으로 들어간 거네요. 참 특이한 경우네. 이때는 뭐예요? 을. 그죠? 갑의 대항력은 언제 발생되냐?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다음 날이다. 그래서 등기 다음 날 검정펜 하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요게 이제 어렵죠? 이렇게 이제 원래 병이 애초 소유자입니다. 을이 이제 임차인을 살고 있는데, 그죠? 살고 있는데, 자기가 살면서 전대를 또 해줬네요. 독특한 사람이네요. 갑한테. 그 이후에 뭐예요? 병으로부터 을이 소유권을 넘겨받았어요. 그렇죠? 자, 이럴 경우에 그러면 갑한테는 언제 대항력이 발생했냐?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된 다음 날이 아니라 등기된 바로 그날. 그죠? 차이가 있죠, 앞에 거하고. 그래서 등기된 날에다가 검정펜 밑으로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 사항에 보시면은 그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면책적 채무 인수가 되겠습니다. 빨간 펜으로 밑줄 하시죠. 면책적 채무 인수. 그죠? 면책이 돼. 전 소유자 임대인은 더 이상 책임이 없는 거죠. 그죠? 보증금 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예외, 이게 원칙이고 예외가 밑에 판례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점. 자, 검정펜. 임차인이 끝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그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책임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그런 판례가 있어요. 그죠? 임차인 손을 많이 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 제3조 2가 보증금의 회수 우선 변제권이죠. 그래서 보니까 이건 또 경매하고 연결되어 있고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집행 이행의 제공을 집행기 시 요건하지 않는다는 것 주의하시고요. 요건은 2항에 보니까 우선 변제권 요건은 대항 요건하고 확정일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조의 2에 그 7항, 8항, 9항이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신설이 됐다는 것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말이죠. 신설이 되면 꼭 물어보는 경향이 있어요. 홍보 차원에서. 중요하다기보다는 홍보 차원에서. 그러니까 신설 조문은 꼭 숙지를 해 주셔야 돼요. 자, 보니까 7항에 금융기관 등이 그죠?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는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넘겨받은 그런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다. 우선 변제권 승계 제도가 있네요. 자, 우선 변제권 승계에다가 파란 펜으로 밑줄 합시다. 그래서 요런 애들 다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항에 우선 변제권을 승계하고 금융을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음의 경우에, 그죠? 어떤 게 행사할 수 있냐, 없느냐, 그죠? 그래서 임차인이 대항 요건 상실,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말소, 그 다음에 임대차 등기 말소 이런 경우에 없다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9항의 금융기관 등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여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가 없다. 그죠? 해지권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있는지 없는지 승계한다 긍정, 칠항은 긍정, 팔항은 부정, 구항도 부정이죠. 그죠? 그래서 일상평어 긍정 부정 그 끝말을 우리 조문이든 판례든 그거 이제 핵심적으로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항목들 좀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 제3조의 3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인데요. 거기서는 5항을 특히 주의하세요. 5항의 이제 뒤쪽에 5항 뒤쪽 마지막 보시면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대항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리는 우선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아니한다의 검정펜 끝말. 그러니까 쉽게 이사갈 수 있는 거죠. 마음대로. 그 다음에 제3조의 6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정보 제공에다 파란펜으로 밑줄 하시고요. 자, 이런 제도가 신설이 됐으니까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데 말이죠. 1항에서 공증인도 말이죠. 확정일자 부여기한이 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 2항에 확정일자 부라는 장부, 공적인 장부죠. 요거 작성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작성해야 하는 것이고 전산정보처리적으로 이용은 할 수 있는 거. 그죠? 의무가 있는지 임의적인 건지 그죠? 강제적인지 임의적인지고 일상평어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나머지들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8조 보면 소익보증금융 일정이 보여있죠? 자, 여기서는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 갖춘 요건 요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그 소익보증금이 뭐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표에 그 소익보증금 범위, 그 다음에 일정의 범위가 나와 있죠. 어느 정도까지 보호가 되는지 그 소익보증금 범위하고 일정의 범위 파란 펜으로 밑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고요. 제8조의 주택임대차위원회가 신설이 됐어요. 주택임대차위원회 파란 펜을 밑줄 신설됐으니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항의 두 번째 줄을 보면 어디에? 국토교통부가 아니죠. 법무부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는 어떤 계약이기 때문에 법무부에 두겠고요. 2항의 숫자 9명이냐? 15명이냐? 뭐 5명이냐? 9명 이상이죠. 5명 이상은 틀리겠죠. 3항의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입니다. 장관이 아니라 장관 바쁘세요. 국토교통부 장관도 또 아니겠고요. 차관도 아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에 보니까 그 위원회 그 2분의 1 이상은 뭐 이 사람을 이축해 보면 2분의 1, 뭐 3분의 1 숫자 5년인데 뭐 3년이라고 하면 또 틀리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에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9조에 보면 주택의 임차권의 승계에다가 파란펜 밑줄 하시고 1항은 가정 공동 그죠? 생활을 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있고 2항은 아니한 경우죠.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그 승계 여부 이런 걸 좀 주의해서 구별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도 거의 같이 비슷하게 조문이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하나씩 좀 우리 샤우팅을 꼭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이제 신설된 것들이 시험에 꼭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임법, 상위법 첫 번째 민사특별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